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7세 중견기업에서 영업팀장을 하고 있는 박성민이라고 합니다. 23년간 같은 회사를 다니며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결혼 22년째, 대학생이 된 아들과 고등학생 딸을 둔 그저 그런 가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봄, 제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뒤바꾼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응급실에 실려간 그날, 저는 22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에 대해 제가 아는 게 거의 없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5년간 숨겨온 우울증과 2천만 원이 넘는 빚까지.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평생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제가 결국 친구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위기가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어요. 그때가 2023년 2월 말이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가는 시점이었는데 우리 집 분위기도 뭔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아내 미연이가 예전과 달라진 게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했거든요. 제일 먼저 알아챈 건 잠자리 패턴이었습니다. 평소에 밤 11시면 어김없이 잠자리에 들던 미연이가 새벽 1에 2시까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날이 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어했고 설거지를 하다가 멍하니 있는 모습을 종종 봤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갱년기라서 그런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식사량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미연이는 원래 식성이 좋은 편이었는데 저녁상을 차려놓고도 젓가락질을 몇 번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걱정되어서 괜찮냐고 물으면 그냥 입맛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니냐고 했더니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표정이었어요. 미연이는 원래 활발하고 표현력이 풍부한 사람이었거든요. 아이들과 농담도 잘하고 저한테도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재미있게 얘기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무표정한 시간이 늘어났어요.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웃지 않고 아이들이 말을 걸어도 성의 없이 대답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변화들을 알아차리긴 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워낙 바쁜 시기였거든요. 회사에서 1분기 실적 마감을 앞두고 있었고 큰아들 대학 등록금 마련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미연이가 구체적으로 아프다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좀 피곤해 보이네 정도의 관심을 보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해 3월 15일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는데 미연이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감기라도 걸린 건가 싶었어요. 미연이에게 괜찮냐고 물었더니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물어봤는데 명치 부근을 가리키면서 갑자기 아파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는 중에도 계속 진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표정을 보니 보통 복통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장 응급실로 가자고 했어요. 미연이는 조금 있으면 나을 거라며 거부했지만 20분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한테는 할머니 집에 가 있으라고 하고 급하게 미연이를 차에 태웠습니다. 응급실로 가는 20분 동안 미연이는 계속 배를 감싸고 있었어요. 중간중간 신음소리도 냈습니다. 저는 운전하면서도 계속 걱정이 되었어요. 맹장일까 아니면 다른 큰 병일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단순한 급성 복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받고 약 처방받으면 끝날 일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그날 밤 응급실에서 듣게 된 이야기는 저의 모든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2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전혀 몰랐던 아내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거였어요. 응급실에 도착한 건 밤 9시 30분쯤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응급 환자가 많지 않아서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담당 의사는 4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의사는 미연이의 증상을 듣고 복부 촉진을 했어요. 그러면서 언제부터 아팠는지, 평소에 소화기 질환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평소에 건강한 편이었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미연이의 표정이 묘하게 어두워지는 걸 봤습니다. 의사가 피검사와 복부 초음파, CT 촬영을 지시했어요. 검사하는 동안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 미연이가 검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얼굴이 더 창백해져 있었어요. 뭔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의 첫 마디가 의외였어요.
복통의 직접적인 원인은 급성 위염이라고 했지만 그보다는 스트레스성 위염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별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데요 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미연이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지, 복용 중인 약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미연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정신과 치료라니, 미연이가 무슨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말인지 의아했습니다. 의사는 약물 상호작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미연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에스시탈로프람과 큐티아핀을 복용하고 있다고요. 저는 그 약 이름들이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의사에게 그게 무슨 약인지 물어봤더니 항우울제와 기분안정제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미연이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는 말이었거든요. 의사는 언제부터 복용하기 시작했는지 물었습니다. 미연이가 망설이는 걸 보니까 저한테 말하기 싫어하는 게 분명했어요. 의사가 정확한 복용 기간을 알아야 한다고 하자 미연이는 결국 5년 전부터라고 대답했습니다. 5년이라는 말에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5년 동안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는 말이었거든요. 그동안 제가 전혀 몰랐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매일 같이 사는 남편이 그런 걸 모를 수가 있는지. 의사는 담당 정신과 의사와 상의가 필요하다며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지 물었어요. 미연이는 우리 집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월 2회 진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5년 동안 월 2회씩이면 총 120번도 넘게 병원에 갔다는 계산이었어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그런 시간을 내서 병원에 갔는지, 어떻게 그걸 숨길 수 있었는지. 미연이가 매주 목요일마다 시장 보러 간다고 했었는데 혹시 그때 병원에 갔던 건지 의심스러웠어요. 의사는 현재 복용 중인 약과 상호작용이 없는 위염 치료제를 처방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성 위염은 근본 원인인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다며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처방전을 받고 진료실을 나오는 길에 저는 미연이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당황스럽고 미안하면서도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22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이런 중요한 걸 왜 숨겼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약국에서 약을 받는 동안에도 미연이는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뭔가 들킨 아이 같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낯설고 서글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너무 많은 질문이 머릿속에서 돌고 있었지만 아픈 아내를 다그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부부 사이에 제가 전혀 모르는 커다란 비밀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미연이는 약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서 지난 5년을 되돌아봤어요. 그동안 제가 놓친 신호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섭섭함도 컸어요. 다음날 금요일, 저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미연이 상태도 지켜봐야 했고 무엇보다 머릿속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미연이는 전날보다 많이 좋아져서 평상시처럼 집안일을 하려고 했지만 저는 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쉴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언제부터, 왜, 어떻게, 수많은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미연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저는 용기를 내서 그녀의 가방을 뒤져봤어요. 평생 남의 물건을 함부로 건드린 적이 없었는데 그때는 정말 알고 싶었거든요.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병원 진료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서울 마음 클리닉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진료 카드 뒤쪽에 적힌 메모를 보고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019년 3월부터 시작해서 매달 진료비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월 평균 80만 원씩, 많을 때는 120만 원까지. 5년간 총 얼마나 될지 계산해보니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우리 집 월 소득이 400만 원 정도인데 매달 80만 원씩이면 전체 생활비의 20%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해져서 미연이 통장을 확인해봤습니다. 제가 매달 생활비로 주는 250만 원 외에 다른 입출금 내역이 있더라고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기록들이 보였어요. 매달 50에 100만 원씩 꾸준히 빌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치료비를 충당한 것 같았어요. 저는 점점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신용카드 명세서들을 발견했어요. 미연이가 숨겨놓은 것들이었습니다. 명세서를 하나씩 펼쳐보는데 손이 떨렸어요. 잔액이 계속 늘어만 가고 있었거든요. 2019년 300만 원에서 시작해서 2023년 현재 1950만 원까지 거의 2천만 원에 가까운 카드빚이 있었습니다. 매달 최소납입금만 내면서 원금은 전혀 줄지 않고 있었어요. 이자만 월 30만 원 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치료비 때문에 이렇게 빚이 늘어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22년 결혼 생활 동안 경제적으로 투명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큰 빚이 숨겨져 있었다니 마치 발밑이 꺼지는 기분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미연이가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울증 치료도 받아야 하고 치료비 마련을 위해 빚까지 져가면서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안 됐어요. 그런데 동시에 배신감도 컸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부부인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왜 혼자 끙끙 앓았을까? 함께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어요. 오후 3시쯤 미연이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발견한 것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화를 내자니 아픈 사람한테 그럴 수 없었고 그냥 넘어가자니 너무 큰 문제였습니다.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치료비는 어떻게 마련했는지, 혹시 다른 어려움은 없는지. 미연이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지만 제가 계속 물어보니까 결국 털어놨습니다. 치료비 때문에 카드 빚이 좀 있다고 했어요. 좀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2천만 원이었죠. 미연이는 제가 스트레스 받을까 봐 혼자 해결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나를 위해 혼자 감당했다는 게 고마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부부 사이에 이런 큰 비밀을 숨겼다는 게 서운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2천만 원 빚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미연이 치료는 계속 받아야 하는 건지, 앞으로 생활비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너무 컸어요. 회사 동료들한테 말하기도 창피했고 가족들한테는 더더욱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혼자 끙끙 앓았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못 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갑자기 이런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혼자 끙끙 앓은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회사 동기인 김영준이 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형준이는 저와 23년 전 같이 입사한 동기예요. 성격도 비슷하고 무엇보다 3년 전에 이혼을 경험한 친구였습니다. 그날은 월요일 오후였는데 저는 회의 중에 계속 멍하니 있었어요. 팀장이 제 의견을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그럴 일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집중이 안 됐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형준이가 저를 불렀어요. 사무실 한 구석 테이블로 와서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뭔가 이상하다며 무슨 일 있냐고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형준이는 제가 거짓말하는 걸 바로 알아챘습니다. 23년 동안 같이 일한 사이라 제 표정만 봐도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형준이가 계속 추궁하니까 저는 결국 간단하게만 얘기했어요. 아내가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고. 그런데 형준이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그게 뭐가 그리 큰 문제냐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형준이는 자기 전 부인도 갱년기 우울증으로 2년간 치료받았다고 했어요. 요즘은 중년 여성 10명 중 3명이 우울증을 겪는다고.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왜 그걸 숨겼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형준이가 말하니까 우울증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진짜 고민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형준이에게 치료비 때문에 생긴 빚 얘기를 꺼냈어요. 거의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형준이 표정이 급하게 바뀌었습니다.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형준이는 자기가 이혼할 때도 숨겨진 빚 때문에 더 복잡해졌다고 했어요.
부부 사이의 경제적 투명성이 깨지면 신뢰 관계 자체가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천만 원은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라고요. 그러면서 형준이가 중요한 말을 했어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문제는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일로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게 창피하다고 했어요. 47세 가장이 이런 문제로 친구들한테 손 벌리는 게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형준이가 좀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체면만 차리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어요. 자기도 이혼할 때 혼자 끙끙 앓다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그때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했다면 달랐을 거라고 했습니다. 형준이는 구체적인 제안을 했어요. 우선 대학 동창인 이동철이한테 상의해보자고 했습니다. 동철이는 은행에서 20년 넘게 일한 금융 전문가라서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잘 알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인 장철호도 만나보자고 했습니다. 철호는 교회 목사인데 상담 경험이 많아서 부부 관계 회복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이런 사적인 문제를 친구들한테 털어놓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형준이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20년 넘게 친구로 지낸 이유가 뭐냐고. 이럴 때 서로 도와주라고 친구 사이인 거라고 했어요. 형준이 말에 일리가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다른 친구들이 어려울 때 도와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제가 어려울 때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저희는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형준이가 미리 예약해둔 룸 형태의 자리였어요. 개인적인 얘기를 나누기에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동철이를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대학 졸업 후 각자 바쁜 삶을 살다 보니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였거든요. 여전히 깔끔한 정장 차림에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20년 넘게 금융권에 있다 보니 신중하고 차분한 느낌이 더 강해져 있었습니다. 철호는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목사가 된 지 10년째인데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특유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형준이가 대략적인 상황을 미리 얘기해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렸어요.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문제를 친구들 앞에서 털어놓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철호가 먼저 편하게 얘기하라고 격려해줬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미연이의 응급실 입원부터 우울증 진단 발견, 그리고 5년간 숨겨온 2천만 원 빚까지 30분 정도 얘기하는 동안 친구들은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제 얘기가 끝나자 동철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선 경제적인 측면부터 정리해보자고 했습니다. 2천만 원 카드 빚의 현재 이자율이 어느 정도인지, 월 최소 납입금이 얼마인지, 미연이 치료비가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동철이는 자기가 은행에서 개인 신용관리 업무를 20년 넘게 했다며 이런 경우에는 대출 통합이 가장 우선이라고 했어요. 카드 현금 서비스 이자율이 연 24% 정도일 텐데 신용대출로 통합하면 연 12%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니 월 이자만 50만 원 가까이 줄일 수 있었어요. 제 신용도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가계부를 정확히 작성해서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철호는 심리적인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미연이가 왜 5년 동안 이런 걸 숨겼는지부터 이해해야 한다고 했어요. 우울증 환자들은 자기 자신을 부담스러운 존재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고. 특히 한국의 중년 여성들은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철호 말을 들으니까 미연이 심정이 좀 이해됐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배신감에만 집중했는데 사실 미연이도 나름대로 가족을 보호하려고 했던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형준이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우선 미연이와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난하는 식이 아니라 앞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기가 이혼할 때 가장 후회되는 게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역할 분담도 제안했어요. 동철이는 대출 통합과 가계 재정 정리를 도와주고 철호는 부부 상담이나 관계 회복 쪽을 지원하고 형준이는 전체적인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들으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혼자서는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몰랐는데 각 분야 전문가인 친구들이 체계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였습니다. 동철이는 월요일에 자기 은행으로 오라고 했어요. 제 신용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최적의 대출 상품을 찾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 작성법도 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철호는 미연이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떨지 제안했어요. 자기가 아는 전문 상담사가 있는데 부부 관계 회복에 경험이 많다고 했습니다. 강제로 할 필요는 없고 미연이가 원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형준이는 앞으로 2주에 한 번씩은 이렇게 모여서 진행 상황을 점검하자고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혼자 끙끙 앓지 말라고 했어요. 그날 3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우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인 친구들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니까 막막했던 상황이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컸어요. 일주일 동안 혼자 고민할 때는 정말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얘기하니까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동철이가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런 문제는 숨기려고 할수록 더 커진다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철호도 격려해줬어요. 위기는 기회라고, 이번 일을 통해서 오히려 미연이와 더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집에 돌아가서 저는 미연이에게 말했어요. 친구들과 상의해봤는데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앞으로는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미연이는 처음에는 미안해했지만 제가 화내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많이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월요일 오후 3시 저는 동철이가 근무하는 은행 VIP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쌓인 경력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어요. 동철이는 주말 동안 미리 제 신용정보를 조회해뒀다며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제 신용등급은 2등급이었어요. 23년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카드나 대출 연체를 한 번도 안 한 덕분이었습니다. 동철이는 이 정도 신용이면 신용대출 3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했어요. 금리도 연 8.5%로 기존 카드 이자율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계산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카드빚 2천만 원을 8.5% 신용대출로 갈아타면 월 이자가 40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였습니다. 월 26만 원씩 절약되니까 1년이면 312만 원을 아낄 수 있었어요. 동철이는 즉시 대출 신청을 도와줬습니다. 서류 작성부터 승인까지 2시간 만에 끝났어요. 혼자였다면 어떤 상품이 좋은지도 모르고 이곳저곳 알아보느라 며칠은 걸렸을 텐데 전문가 친구 덕분에 한 번에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동철이가 가계부 작성법을 알려줬어요. 수입과 지출을 항목별로 정확히 기록하고 특히 의료비는 별도로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미연이 치료비가 월 평균 80만 원인데 이걸 가계 예산에 미리 반영해서 다른 지출을 조절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은행에서 나와서 바로 미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카드빚을 정리했다고. 앞으로는 치료비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치료받으라고 했어요. 미연이 목소리가 많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집에서 미연이와 진솔한 대화를 했어요. 5년 동안 왜 숨겼는지부터 물어봤습니다. 미연이는 울먹이면서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곧 나을 줄 알았는데 치료가 길어지면서 치료비도 계속 들어가고 남편한테 말하면 스트레스 받을까 봐 혼자 해결하려고 했다고요. 특히 제가 회사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고 큰아들 대학 입학 준비로 바빴던 때라서 더 말하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자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게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미연이 얘기를 들으니까 화가 나기보다는 미안한 마음이 더 컸어요. 남편으로서 아내가 그런 고민을 혼자 하고 있는 줄 전혀 몰랐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문제든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약속했어요. 수요일에는 철호와 함께 부부 상담을 받았습니다. 철호가 추천해준 상담센터는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김소영 상담사는 40대 중반 여성분이었는데 차분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상담사는 우선 미연이의 우울증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중년 여성의 갱년기 우울증은 호르몬 변화와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 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미연이가 혼자 끙끙 앓은 것도 문제지만 제가 아내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한 것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의 감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제안했어요. 상담 후 미연이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얘기했습니다. 미연이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다고 했어요. 그동안 숨기고 사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남편도 알고 함께 해결해 나가니까 든든하다고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형준이가 제안한 대로 3명이 다시 만났어요. 일주일 동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대출 통합한 것과 부부 상담 시작한 것을 보고했더니 모두 만족스러워했어요. 동철이는 앞으로 3년간 대출 상환 계획을 세워줬습니다. 월 60만 원씩 갚으면 이자 포함해서 총 2,200만 원 정도가 될 거라고 했어요. 기존의 카드 이자만 내던 것에 비하면 훨씬 나은 조건이었습니다. 서로는 부부 상담을 월 2회씩 6개월간 받아보라고 권했어요. 그리고 미연이 개인 치료도 계속해서 우울증을 완전히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형준이는 제가 많이 밝아졌다며 기뻐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완전히 무너져 있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으니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집에 돌아가서 미연이와 함께 가계부를 작성했어요. 수입 400만 원, 생활비 250만 원, 대출 상환 60만 원, 미연이 치료비 80만 원. 빠듯하긴 했지만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미연이는 자기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우울증이 좀 나아지면 파트타임이라도 일을 해서 가게에 보탬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급할 것 없다고 우선 건강 회복이 먼저라고 했어요. 그 주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막막하고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친구들의 도움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미연이와의 관계가 훨씬 솔직하고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서 눈에 띄는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미연이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지니까 마음의 짐이 많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친구들과의 정기 모임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제 문제 때문에 시작된 모임이었지만 어느새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형준이도 회사 스트레스를, 동철이도 승진 고민을, 철호도 교회 운영의 어려움을 털어놓았어요. 2개월째 되던 어느 금요일, 동철이가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제 대출 금리를 연 8.5%에서 7.2%로 더 낮춰줄 수 있다고 했어요. 3개월간 성실하게 상환한 기록과 급여, 통장 거래 실적이 좋아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월 이자가 2만 원 더 줄어드는 건 작은 금액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성실함이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미연이에게 이 소식을 전했더니 정말 기뻐했습니다. 철호는 미연이와 제가 부부 상담을 잘 받고 있다며 칭찬해줬어요. 김소영 상담사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저희 부부가 소통하는 방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미연이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집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어요. 미연이는 힘들 때 괜찮다고 넘어가지 않고 정확히 어떤 기분인지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을 때 혼자 끙끙 앓지 않고 아내와 대화하게 되었어요. 형준이는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회의 시간에 멍하니 있던 제가 이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한다고 했어요. 집안 문제가 정리되니까 회사 일에도 집중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4개월째에는 미연이에게 특별한 변화가 있었어요. 담당 정신과 의사가 약물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했습니다. 우울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고 부부 상담과 함께 받는 심리치료 효과도 좋다고 했어요. 그 무렵 미연이가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강좌 보조 일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주 3회, 하루 4시간씩 하는 파트타임 일이었어요. 월 6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아직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미연이는 집에만 있으니까 오히려 우울한 생각이 더 든다고, 사람들과 만나면서 일하는 게 치료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서로와 상의해봤더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어요. 오히려 적당한 사회활동이 우울증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다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라고 조언해줬습니다. 미연이가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후 확실히 표정이 더 밝아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날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얘기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월 60만 원이라는 수입이 생기니까 가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어요.
6개월째 되던 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중간 결산을 해봤습니다. 대출 원금이 360만 원 줄어들어서 잔액이 1,640만 원이 되었어요. 미연이 파트타임 수입까지 합치면 월 상환 능력이 훨씬 좋아져서 계획보다 6개월 빨리 완전 상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미연이의 건강이었어요. 우울증 약물을 절반으로 줄였는데도 상태가 안정적이었고 부부 상담사도 관계 개선이 놀랄 만큼 빠르다고 평가해줬습니다. 그날 동철이가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성민이 문제를 도와주려고 모인 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형준이도 회사 스트레스를 혼자 끙끙 앓지 않게 되었고 동철이도 승진 과정에서 우리의 조언을 받았고 서로도 교회 운영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요. 서로는 이런 관계를 상호부조라고 표현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라고, 이게 진짜 우정이라고 했습니다. 7개월째에는 미연이와 함께 짧은 여행을 다녀왔어요. 1박 2일로 강원도 춘천에 갔는데 결혼 20년 만에 처음으로 둘만의 여행이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때문에 경제적 부담 때문에 늘 미뤄왔던 일이었거든요. 여행 중에 미연이가 고백했어요. 5년 전 우울증이 시작됐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치료비 때문에 빚이 늘어갈 때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 힘들었던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 부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동감했어요. 만약 친구들의 도움 없이 혼자 끙끙 앓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싶었습니다. 아마 지금보다 훨씬 오래 걸렸을 거고 부부 관계도 회복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카페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옆자리에는 미연이가 앉아서 요리 강좌 교환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평온함과 자신감이 배어 있습니다. 대출 잔액은 현재 820만 원까지 줄었어요. 당초 계획보다 8개월이나 빨라진 속도입니다. 미연이의 파트타임 수입이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었고 제 회사에서도 팀장 승진으로 월급이 올랐거든요. 올해 말이면 완전히 빚을 청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미연이의 건강 상태였어요. 3개월 전부터는 우울증 약물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담당 의사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라고 했어요. 부부 상담도 월 1회로 줄였고 이제는 유지 차원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기 모임에서 친구들과 1년을 돌아봤어요. 형준이는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며 신기해했습니다. 1년 전 그 절망적이던 모습은 어디 가고 지금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해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동철이는 경제적 관리 능력이 놀랍도록 향상되었다고 평가해줬어요. 이제는 가계부 작성은 물론이고 투자나 저축 계획까지 스스로 세울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빚 청산 후에는 아이들 교육비와 노후 준비를 위한 적금도 시작할 예정이에요. 서로는 저희 부부의 변화가 정말 감동적이라고 했어요. 위기가 오히려 더 깊은 사랑으로 승화된 케이스라고, 다른 부부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사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어요. 1년 전만 해도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남에게 도움 청하는 것도 창피하게 여겼고 가장으로서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려울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혼자 끙끙 앓다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만나면 그냥 안부 인사 정도만 하고 겉돌았는데 이제는 진짜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형준이 회사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조언해주기도 하고 동철이 승진 스트레스로 힘들어할 때 철호와 함께 위로해주기도 했습니다. 2개월 전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형준이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줬거든요. 3년 전 이혼 후 혼자 지내던 형준이가 다시 사랑을 시작한 거였어요. 저희 부부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미연이는 요즘 새로운 꿈이 생겼다고 해요. 요리 강좌 보조 일을 하면서 요리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 나중에는 작은 카페라도 운영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응원한다고 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아이들도 많이 변했어요. 큰아들은 대학 1학년이 되었는데
집안 분위기가 밝아진 덕분인지 성격도 훨씬 활발해졌습니다. 딸아이는 고3이지만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아요. 부모가 안정되니까 아이들도 덩달아 안정된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미연이가 갑자기 제게 편지를 써줬거든요. 1년 전 자신의 비밀이 들통났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그런데 제가 화내지 않고 오히려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했을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리고 친구들까지 나서서 도와줄 때는 정말 눈물이 났다고 했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도 울컥했습니다. 만약 그때 친구들의 도움 없이 혼자 끙끙 앓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싶었거든요. 아마 지금 이런 행복한 결말은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매주 금요일이면 친구들과 만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 문제 때문이 아니라 진짜 우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각자의 일상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때로는 새로운 꿈을 함께 그려보기도 합니다. 1년 전 그 절망적이던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이 꿈만 같아요. 아내의 숨겨진 비밀로 시작된 위기가 결국 더 깊은 사랑과 진정한 우정을 가져다 준 셈이거든요. 혼자서는 절대 해낼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기적이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좋을 때만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울 때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라는 걸요. 마무리 성차일과 메시지. 지금 돌이켜보니 그 위기가 저에게 가장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줬습니다. 혼자 해결하려는 고집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리고 진정한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어요. 중년 남성들은 체면 때문에 어려움을 숨기려고 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면 그 체면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형준이, 동철이, 철호. 이 친구들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혼자 끙끙 앓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더 큰 불행으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각자의 전문성으로 저를 도와준 친구들 덕분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어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정한 친구라면 기꺼이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도움을 받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위기는 때로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저희 부부처럼 숨겨진 진실로 시작된 고통이 결국 더 깊은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우정의 소중함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혼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 곁에도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줄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